일본 삿포로 여행 두 번째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는 이번 삿포로 여행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지도하는 버스 투어를 예약했는데요. 카무이 미사키, 미사키노이 온천, 오타루를 둘러보는 코스였습니다. 처음에는 BA 쪽도 알아봤었는데요. 제가 갔던 계절이 5월 초였기 때문에 BA 지역 버스 투어를 했어도 사계체 언덕이나 청해 호수 이런 곳들을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여기는 완전 눈이 오거나 혹은 여름에 꽃이 만개했거나 했을 때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계절적인 요인을 덜 타는 오타루 방향의 버스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왜냐면 카무이 미사키라는 바다가 특별히 계절 때문에 심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가이드 분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곳 지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설명들도 하나하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카무이 미사키는 샤코탄 반도 끝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이곳 바다가 워낙 아름답고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해서 샤코탄 블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갔던 날은 날씨가 조금 흐렸는데 완전 에메랄드까지는 아니고 카메라에 잘 안 담기긴 했는데 그래도 바다색이 이쁘기는 이뻤습니다. 다행히 제가 간 날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았는데요. 이곳이 바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험할 정도로 강하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출입 금지가 되기도 한답니다. 샤코타는 이곳 북해도 지역의 원래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샤코는 여름을 의미하고 코타는 마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곳은 여름 마을인가요? 카무이 역시 아이누족 언어로 신이라고 하고요. 미사키는 곳을 의미합니다. 신의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무슨 간절곶, 호미곶처럼 곳이라는 곳이 우리는 육지에서 해돋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정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는 위치상 일본에서도 같은 의미의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긴 했는데 신의 곳이라고 하니까 좀 더 다른 이곳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족의 성지나 어떤 전통 신앙과 관련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신성한 의미의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걸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 호캉스 하는 영상 앞부분에 송도 암남공원 용궁 구름다리 영상이 조금 담겨 있었는데요. 흡사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홋카이도는 그 면적이 상당한데요. 한반도 남한 크기의 80% 정도가 되는 꽤 큰 넓은 땅이라서 이곳을 여행하려면 조금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강제로 식민지화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계획도시로 계획되었고 또한 곳곳에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곳 원주민이었던 아이누족을 그동안은 인정을 안 하다가 2019년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러시아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메이지 유신이 진짜 언젠데 1800년대 후반에 식민지화를 시작했는데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인정이 되었다는 게 참 거시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곳 카무이 미사키 입구에는 여성 출입 금지라고 나무로 된 현판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여성이 출입 가능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 본토에 있던 어떤 무장이 권력 다툼에 져가지고 홋카이도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족장에 보살핌을 받다가 그 족장의 딸이랑 사랑에 빠졌는데 이 무장이 다시 이제 일본 본토로 떠나기 위해서 이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장 따님이 쫓아가다가 이곳 샤코탄 반도의 끝자락 카무이 미사키에 다다라서 저 멀리 사라져가는 배를 보면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그냥 뛰어내린 게 아니라 아주 저주를 하면서 뛰어내렸답니다. 나랑 같은 슬픔을 다른 여자가 겪게 할 수 없다.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여자가 탄 배가 지나가면 아주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무이 미사키 끝에 있는 이 바위가 있는데요. 이 바위가 그 뛰어내린 족장 따님의 몸이 바위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설입니다. 그래도 이 전설이 해제된 게 1855년이라고 하니까 해제된 지는 17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되었든 저는 일본이 이런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전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전설이니까 당연히 진짜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 왔으면 조금 그냥 바다가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진 좀 찍고 갔을 텐데 스토리를 넣다 보니까 조금 장소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저 멀리 보이는 카무이와라는 바위도 지질학적으로 본다면 물론 지질학은 아예 모르지만 어쨌든 바다와 파도로 인해서 형성된 해식 기둥 그런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족장 따님의 스토리를 넣으니까 괜히 달라 보이고 또 사람들이 저거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게 참 일본이 이런 거 잘한다. 우리나라도 지방 관광을 위해서 이런 전설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월달인데도 저 멀리에는 아직 눈 덮인 설산이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위쪽 지방은 위쪽 지방인가 봅니다. 이곳 카무이 미사키는 360도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특징도 있고, 가이드 선생님 말로는 왔다가 복귀하는 길의 풍경이 더 이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이 더 이뻤습니다. 카무이 미사키 주차장에 아이스크림을 팔고 계셔서 한번 사봤는데요. 이곳 바다 색깔을 착안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토리텔링의 연장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은 뭐 그냥저냥 뭐 아이스크림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먹지 원래 아이스크림도 딱히 안 좋아합니다. 다음 코스가 점심인데요. 근처에 있는 우시오라는 우니가 들어간, 그러니까 성게알이 들어간 덮밥이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맛집이라고는 하는데 뭐 줄을 선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샤코탄 반도 주변에 여러 명이 모여서 밥 먹을 곳이 여기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곳 투어와 뭐 연계된 그런 장소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전 너무 날거는 조금 별로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우니 이런 거 안 먹어보기는 조금 그래서 시켜봤는데요. 홍현 소장님은 아예 우니는 못 먹겠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연어덮밥으로 시켰습니다. 짠. 이거 먹고 똥 싸기. 제가 음식이 신선하다, 뭐하다 말할 그런 수준 높은 미각은 아니어서 그냥 바다 향이 강했다, 허기만 달랬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우니 종류에 따라서 덮밥 가격도 조금 다른데요. 우니가 왜 비싼지 좀 찾아보니까 이게 100% 수작업이고 또 수율도 낮고 손질도 어려운데 보관이 까다롭고 유통기한이 짧다고 합니다. 미사키노유 온천입니다. 이곳 샤코탄 반도에 위치한 유일한 온천이기도 하고, 이곳 온천이 바닷물 성분이랑 유사한 염화 온천이거든요. 근데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고 온천수 자체가 바닷물처럼 짠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더 몸에 좋다나 어쨌거나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노천탕이 있는데요. 노천탕에서는 바다를 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괜찮았어요. 시간이 길었다면 계속 있고 싶더라고요. 아침부터 하는 건 아니고 정오 12시에 오픈인데 제가 첫 손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천탕 같은 경우는 조금 이물질, 여기서 말하는 이물질은 낙엽이나 벌레의 사체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 물 위에 조금 둥둥 떠다니기는 했는데 날씨도 살짝 선선 춥기도 했고 바다를 바라보는 야외 노천 온천이라서 그냥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참고로 수건은 제가 챙겨왔는데 안 챙겨오시면 별도로 구매하셔야 하고, 샴푸랑 바디워시는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온천 후에 차가운 우유를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유를 팔길래 하나 사서 먹어봤습니다. 커피 우유로 샀습니다. 다음은 오타루에 넘어왔는데요. 그래도 홋카이도에 왔으니 대표적인 관광지가 삿포로 지역, 오타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타루를 구경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타루 지역은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상술의 공간이 아닌가. 이 무슨 죄다 황리단길로만 이루어진 거리 같은 느낌? 그래도 경주 황리단길은 뭐 왕릉이나 언덕이나 좋은 경치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진짜 죄다 상점입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오르골당입니다. 오르골당은 입구에 시계가 있는데요. 1993년에 설치된 증기시계라고 합니다. 증기를 내뿜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르골당은 내부가 굉장히 넓은데요. 저는 처음에 오르골당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르골을 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고 많고 이쁜 오르골이라면 그냥 한 개 정도는 살 법도 하겠다, 혹할 뻔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격표를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오르골이라는 게 참 비싸더라고요. 오르골당은 쇠퇴했던 오타루 지역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요. 원래 홋카이도 중심지는 이곳 오타루였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일본 북쪽에 월스트리트라고 불렸다는데요. 청어가 굉장히 잘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산업이 발전하고 생선을 팔아야 하니까 그러니 무역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하니까 또 금융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자원이라는 게 무한하지가 않나 봐요. 너무 무분별하게 잡아서 청어의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어가 잘 안 잡히면서부터 이곳이 쇠퇴의 길을 접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금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삿포로가 제일 중심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타루 지역을 걷다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다 디저트 가게입니다. 르타오라는 곳이 제일 유명한데 본점, 분점, 뭐 플러스
도너스점, 쇼콜라점 등등이 있고 헬로키티 카페, 스누피 무슨 매장 등등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노골적인 야 돈 써! 라고 말하는 동네 같았습니다. 홍현 소장님이 식사를 많이 못 하셨는데 이곳에서 디저트를 진짜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디저트로 배를 다 채웠는데 디저트 가격이나 라멘 가격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어떠신가요? 첫 맛이? 제가 볼 때는 먹진 않았지만 떡 느낌이 많이 나는데 맛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그렇게 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양이 적은 건가요? 고기 여기 다 자제해가지고 약 9,000원짜리인데 근데 떡이 이제 좀 맛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떡이 두 종류잖아요. 떡이 두 종류입니다. 여기는 오타루에 있는 카마이라는 어묵 매장입니다. 앞쪽이 매장이고 뒤쪽은 공장이 있더라고요. 이곳 삿포로 지역에 있는 어묵 브랜드인데요. 12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흡사 우리나라 삼진 어묵과 비슷한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공 포장된 다양한 어묵 상품도 있었고 즉석 튀김처럼 갓 나온 어묵들을 먹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제품이 팡롤이라고 어묵살을 얇은 식빵으로 말아 튀겨낸 거라고 하는데 꽤나 많이들 찾는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저도 즉석 어묵, 즉석은 아니고 어쨌든 포장되지 않았는데 튀겨서 나온 어묵 2개 정도를 구입해봤습니다. 이렇게 생산시설도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너무 근접샷인가요?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점심에 우니를 조금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가 어묵이 참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오타루 우나입니다. 밤에는 좀 이쁠려나요? 뭔가 오타루 우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낭만 있는 무언가가 느껴지기를 기대했는데 실상은 별로였어요. 그냥 별로였어요. 이건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나라고 해야 할지 근데 우나는 맞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어잡이가 흥했는데 큰 배가 이 오타루 바다가 얕아서 정박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배들로 이제 큰 배에 있는 수산물들 혹은 다른 석탄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때 작은 배들이 이제 바다에서 이 운하를 타고 들어온 거고 영상을 보시면 운하 옆쪽으로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어서 저기에 생선이든 뭐든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즉 여기가 수산업이 번성했고 그래서 물류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것이 이곳 오타루 운하입니다. 삿포로에 와서 그나마 좀 인상 깊었던 음식이 바로 여기인데요. 에비소바 이치겐이라는 라멘집입니다. 삿포로에서 첫날에 유명하다는 양고기집도 갔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이건 거기가 맛없었다기보다는 이제 양고기나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특별함은 없었다는 의미이고요. 근데 이 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웨이팅도 종종 걸리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진한 새우 국물 라멘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라멘 하면 돈코츠, 미소라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는 많은 양의 단새우 머리를 오랜 시간 끓여내서 굉장히 맛과 감칠맛을 내는 그런 라멘집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메뉴가 있었는데요. 새우만 있는 국물, 새우랑 돼지뼈를 믹스한 국물을 선택할 수 있고 맛도 소금맛, 된장맛, 새우 간장맛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면도 두꺼운 면, 얇은 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우 소금 라멘을 교자와 함께 시켰는데요. 저는 맛있었어요. 비도 왔던 터라서 국물 요리가 땡기기도 했고 흔한 라멘이 아니었어요. 물론 면은 흔하긴 한데 진짜 우리나라 컵라면 새우탕을 한 5배 더 우려낸 듯한 느낌? 그래서 인상 깊고 감칠맛 있고 괜찮았습니다. 홍현 소장님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곳 매장은 신치토세 공항 국내선 터미널 3층에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묵었던 에어비앤비 숙소 가는 길에 위치한 공원에 있는 조형물인데요. 1972년에 삿포로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같은 해에 삿포로시와 자매 도시를 맺은 독일 뮌헨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하네요. 1972년의 삿포로 동계올림픽은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뭐 삿포로 TV타워, 오도리 공원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들은 사실 많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영상을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니카상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